아직 안 했나요? 그래서 들으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내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기노트 좀 같이 볼게요. 학습 목표를 왜 보냐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목표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 먼저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이에요.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허생점이랑 관련된 학습 목표예요. 그 밑에 있는 근거의 차이에 따른 해석, 다양한 해석, 그거는 1단원의 두 번째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놓기만 할게요. 위에 있는 학습 목표만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좋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럼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시대의 사회 환경, 문화, 아니면 사상, 제도 등의 그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과 모습을 다 통틀어서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얘들아, 문학작품과 사회문화적 배경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거기 네모칸 있죠, 그죠? 그 위에 문학작품은 뭘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다라고 하면 현실 세계에 자, 그럼 현실 세계, 그 다음에 작가, 문학 작품 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네모 안에다가 그림 그려볼 거야. 자, 제일 위에 현실 세계 한번 적어볼게요. 그 위에 문학 작품은 이걸 바탕으로 창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작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 있어요. 요 사이에 상관관계를 좀 알아볼게요. 현실 세계, 작가, 문학 작품 이렇게 있습니다. 네모 안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현실 세계랑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사회문화적 배경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여러분 작가한테 영향을 주죠, 그죠? 그래서 작가의 현실 인식에다가 영향을 줘요. 현실 인식. 왼쪽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현실 세계가 문학작품 자체에다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작품 안에 직접 드러나거나 작품에 직접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아예 자체 이 문학작품 자체의 창작 배경이 되는 거예요. 창작 배경. 여러분 노벨상 받은 작가 알고 있죠, 그죠? 누구예요? 한강 작가. 그치? 그 작가님이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해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다 썼잖아요. 그죠? 그만큼 작가의 현실,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 문학작품 안에 되게 잘 녹여놨으니까 이런 큰 찬사를 받는 작품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얘들아, 작가는 문학작품에다가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창작 의도를 반영해요. 작가는 창작 의도를 반영해서 문학작품을 쓰겠죠. 작품으로 형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과 사회문화적 배경, 그다음에 작가 서로 잘 연관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아니 네 번째 동그라미,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그럼 어떻게 파악하나요? 선생님, 제가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번 한번 볼게.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뭘 찾아야 될까? 시공간적 배경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시공간적 배경. 시공간적 배경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 여기는 이제 이 글은 조선시대를 바탕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겠죠. 6.25를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이때가 6.25 전쟁 이후구나, 이전이구나, 아니면 산업화 시대 때도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1번에다가 시공간적 배경 적어주셨고 2번에다가 뭘 적을 거냐면, 자, 두 번째, 작품에 사용된 구체적인 단어, 소재.
작품 속의 다양한 사건 등을 파악하시면 돼요. 한번 적어볼게요. 2번 구체적인 거 단어,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다양한 사건을 잘 보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약간 역사적 배경에서 조금 픽션이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피랑민이라는 시어가 나왔어요. 시어래. 그 안에 이제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은 아 6.25 전쟁이랑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고, 피랑민, 인민군 뭐 이런 식으로 또 단어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 아 이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허생전에서는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시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어떤 게 나오죠? 명나라, 청나라, 뭐 북벌론 이런 게 되게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때쯤에 쓴 그런 작품이구나, 아니면 이런 창작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아니면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파악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시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죠? 거기 박시전에 한 내용이 있어요. 박시전이 아니라 옛날에 지금 고전 소설이야. 자, 한번 읽어볼게.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난리밖의 일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구나. 만일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아깝구나. 그러니까 주인공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박씨는요, 여러분, 여성 이제 영웅 소설이고요. 박시전은. 그래가지고 상공이 박씨를 크게 칭찬하면서도 박씨가 아니라 씨예요. 오타나네. 박씨가 여자인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그치?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아니면 이런 언급, 아니면 사건들, 아니면 대사들을 통해서 아 이때 지어진 여 작품에서 말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뭐다? 밑에 보세요. 여성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허생전에서도 뭐 어떤 대사가 나와. 그러면은 뭔가 그 인물이 기저에 깔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기저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아, 내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구나, 아니면 그게 당연했던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이해했지, 그치? 두 번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 등에서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구나. 이것도 알았어.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서 작가의 뭘 파악해야겠어요? 창작 의도. 창작 의도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한다. 시연아 적었니? 그 다음에 네 번째, 작품 전체의 의미를 그러면 파악할 수 있다. 이 순서로 가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포인트가 있는데, 얘들아, 현재의 관점과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뭐 이런 것들은 얘들아 뭐 시대를 잘 드러내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소설들 있잖아. 그치? 뭐 양반전이라던가 옛날의 배경, 그치? 그런 소설들은요, 항상 이렇게 현재의 관점과 비교해서 감상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에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오늘날과 비교해보자. 자, 오늘날의 삶에 주는 의미나 교훈을 생각해봐야겠죠. 그죠? 의미, 교훈을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음. 그러면 이게 그 효과겠네요. 그죠? 오늘날의 삶을 그 다음에 성찰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모색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얘들아, 거기 마지막 동그라미 형광펜 한번 해볼까요? 병자호란 이후에 국벌론과 북한론. 이걸 왜 가져왔을까? 그러면 허생전의 사회문화적 배경보다 요 병자호란 사건, 그리고 국벌론, 북한론으로 찢어져서 싸웠던 그 사대부들의 이야기가 허생전 안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작품을 직접 드러나거나 창작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생전을 배우는 거야. 자, 형광펜 하시고 선생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병자호란이 어떤 사건이냐 보겠습니다. 중국의 북쪽에 있던 원래 오랑캐들이 있었어. 걔네 이름이 여진족이었거든요. 여진족들이 막 힘을 키워가지고 얘들아, 힘을 키우면 뭐 하고 싶어? 뻗어나가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나라를 세우고 다른 나라들을 이제 습격하기 시작해요. 이제 침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도 내려와.
관계를 맺자고 해? 내가 임금하고 너가 신하해. 그럼 내가 뭐 좋은 거 많이 줄게. 힘이 세니까, 그치? 그래서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당시 명나라를 섬기던 조선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나라가 군사를 막 이끌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얘들아, 명나라는 왼쪽쯤에 있었고 청은 이쪽에 있었고, 그치? 조선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명나라는요, 조선이 그 임진왜란때 그 외에 습격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형제와 아우의 관계다 하면서 명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청나라가 막 세력을 키우니까 명나라도 막 침공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둘이 명청 전쟁도 막 일어나고 그랬었잖아, 역사적으로. 그래서 얘네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청나라가 조선에 와가지고 야, 너 명이랑 이렇게 하는 관계 끊고 나랑 군신하고 했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거절하니까 우리는 옛날에 임진왜란 우리 얻은 거 있는데, 그죠? 그런 이익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 좀 둘이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나는 너랑 군신관계 못 맺는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서두르게 되는 게 이제 경제혼란이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청나라가 너무 세잖아.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조선이 임금 인조가 청나라의 왕 앞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걸 무슨 굴욕이라고 하죠, 여러분? 역사 시간 때 뭘로 배웠습니까? 무슨 굴욕? 적혀있네. 삼전도의 굴욕 들어보셨죠? 이제 청나라의 왕 앞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그런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나 복림대문 등의 그 왕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로 인질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얘들아, 청나라한테 우리가 복수를 하자라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청나라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파가 나뉘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북벌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벌은 정벌하자 할 때의 벌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청나라에게 받은 치욕을 갚기 위해서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아니다, 청나라의 학문, 이렇게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우러 가자, 유학생을 파견하자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 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허생전의 그 작가 박지원은 어느 파였을까요, 여러분? 허생전을 읽으면서 좀 파악을 해보자고, 그치? 자, 허생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뒤로 넘겨보세요. 우리 본문 나오죠, 그죠?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 따라올게요. 자, 우리 허생전 읽을 때 선생님이 이제 소술자 할 거고, 허생 한 명은 필요해요. 그죠? 허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많이 나오더라? 변부자도 은근히 많이 나왔어. 그치? 변부자도 한 명 필요해요. 그죠? 허생할 사람 있어요? 없겠지? 쌤이 시켜야겠죠, 그죠? 누구 시킬까? 허생할 사람 예반이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반이 서연이 안 데리고 왔어요, 그죠? 서연이 어디 갔어요? 한국을 떴어요. 비행기선 갔어. 자, 그러면은 예반이가 허생해주고요. 변부자를 우리 시연이가 해주자. 알았지? 잘 따라와야 돼. 자, 발단부터 쌤이 읽어볼게요. 발단의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 자, 허생전이라고 지금 허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읽어볼게. 허생은 남산아래 묵적골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묵적골은요, 지금 어디냐면요, 중구의 충무로 쪽에 있는 동네래요. 옛날에, 과거에 가난한 양반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산 밑에 골짜기로 가면은, 곧장 가면, 우물 위쪽에 해묵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사령문 하나가 그 은행나무 쪽으로 늘 열려있다. 근데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었어요. 거기 밑줄 한번 보고가요.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초가집에 그 집이 바로 허생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허생은 지금 처지가 어때요? 가난한 뭔 거 같아요? 신분은 뭔 거 같아요? 가난한 양반이 되겠죠. 가난한 양반 적어줄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허생은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릴기만 좋아하는 인물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들면 누가 고쳐야 돼요? 집안의 가장이. 이제 뭐 이렇게 수리를 한다거나 뚝딱뚝 고쳐야지. 근데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글 공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 얘들아, 삭바느질이 뭐예요? 바느질은 바느질인데 내가 필요해서 하는 바느질이 아니고 남의 걸 주는 거. 그래서 품삯을 받는 거, 그게 삭바느질이에요. 그래서 허생의 아내가 허생
대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죠. 자, 오늘은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서 울면서 훈용을 합니다. 당신의 평생 과거도 돌아가지 않으면서 대체 글을 읽어 뭘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허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아니 예반이 나오지. 내가 아직 그게 돌아갔어. 그럼 공장인 노릇도 못한단 말입니까? 평생 공장에 무슨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치 노릇이라고 하시지요. 가진 2천이 없는데 장치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얘들아, 허생의 아내가 뭘 제안하고 있어요? 공장이 동물하면 한번 해볼까요? 공장이. 그 다음에 장사치. 지금 허생은 양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양반이 하는 일은 아니지 사실. 공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옛날에 물건 만들고 수공업 하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나가서 팔아라. 그 다음에 장사치도 뭐예요? 남의 물건 떼와가지고 돈 버는 거 내가 팔아가지고. 그치? 그래서 다 안 되는데 공장의 노릇도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하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장사치 노릇은 또 왜 못한대요? 미천이 없다. 미천이 무슨 뜻이에요? 미천. 그치. 내가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가는 돈이겠죠. 그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한단 말이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아내가 왈칵 역정을 내요. 짜증내요. 당신이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요?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이렇게 얘기해. 공장인 노릇도 못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 그럼 하나부터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허생 어떤 거 같아요? 어떤 남편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생계에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고로 좀 보이지, 그지? 그래서 허생의 아내가 이렇게 역정을 내는 까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허생이 집안 생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글 읽기만 몰두해서 가난한 상황에서 자꾸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됐나요? 질문 있을까요? 거기까지? 없나요? 그럼 허생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밑에 보세요. 허생이 이 말을 듣고 책장을 덮어치우고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 해? 예방아. 저랑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꼭 신문을 채우려 했는데 겨우 7년밖에 안 되었으니 어쩔 그래서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10년 채우려 했는데 7년밖에 못 채우고 지금 뛰쳐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자, 전개 1로 갑니다. 여러분, 전개 1. 허생은 그 길로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요? 서울 장안으로 갑니다. 근데 장안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 일단 장안은 수도라는 뜻이고요. 서울을 이르는 말이에요. 허생은 곧장 종로 내거리로 가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묻습니다. 가보시오. 서울 장안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때마침 그 사람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를 알려주었어요. 허생은 그 길로 변부자를 찾아가 예를 갖춘 뒤에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미천이 없구려. 돈 만냥만 빌려주시오. 얘들아, 돈 만냥에다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돈 만냥. 돈 만냥은 지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대뜸 빌려달라고 찾아간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돈 만냥을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근데 더 미친놈이 있네? 시연아, 뭐라 했네? 그러시오. 이래, 그치? 이상해, 그치? 변부자가 갑자기 막 선뜻 다 돈도 빌려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변부자는 대뜸 그 자리에서 만냥을 내줍니다. 허생은 돈을 받더니 고맙다 인사해 안 해? 너무 없어, 그치?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변부자 집에는요, 여러분 자식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대. 허생을 보니까 몰골이 영락없는 그지였는데 왜 그런 그지한테 돈을 주냐? 선비랍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기는 하였지만 거기부터 한번 묶어볼까요, 여러분? 묶어볼게요. 선비랍시고부터 묶어보세요. 계속 읽어볼게. 띠를 두르긴 했지만 술이 다 빠져있고 가죽신을 신었지만 굽이 다 달아 빠져있었다. 날가 빠진 갓, 그 다음 떼국물이 흐르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허연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폼이 거지 중에도 상거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까지 묶어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수서에서 여러분 모의고사 푸실 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허생에 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외양묘사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외양묘사 한번 적어볼게요. 볼품 없는 그런 허생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궁색한 외양유사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됐나요? 허생이 횡혹해 나가고 나자 모두를 어리둥절해서 물었다라고 했는데 횡혹해는 얘들아 원래 횡한이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조금 예스럽게 이르는 말입니다. 횡혹해. 했더니 저 사람을 아시나요? 했더니 뭐래 시연아? 모르지. 모르지 이래요. 그죠? 얘들아 모르지 밑에다가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처음 보는 허생한테 큰 돈을 빌려줘요. 수억원만 빌려줘 됐든 그치? 그럼 이 경부자의 성격도 좀 어떤 것 같아요? 대포가 크고 그러고요. 대포가 크고 그 다음에 대범하다. 야, 얼마나 부자면 되지? 수억원을 확정해줄까? 대범한 경부자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격 묻는 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정리해주세요. 자, 아니부터 쌤을 읽어볼게요. 아니 그렇다면 누구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선뜻 만냥을 내주셨단 말입니까? 이름 속자도 묻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이름도 안 묻고 거금을 선뜻 내놓은 경부자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경부자는 철학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자네들이 나설 자네들이 나설 일이 아닐세.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우리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자기 뜻이 크고 넓다고 가장하게 말인지 약속은 꼭 지키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비굴한 얼굴로 구원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는 허술하지만 말은 간단할 뿐 아니라 눈망울이 또똑하고 얼굴에는 부끄럽거나 비겁한 속성이 없네. 친구 같은 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틀림없어. 분명 그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도 특이한 일은 아닐 거야. 그래서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야. 안 줄 거라면 모르지만 이번 줄 거의 이름은 알아서 봐. 여기서 얘들아 그 경부자가 허생한테 큰 돈을 빌려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경부자도 사람 보는 돈이 사실 있었던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결말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요. 중원부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되는데 중원부원. 내가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게 중원부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얼굴 눈망울도 또록또록해. 얼굴에 부끄럽고 비겁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재물 같은 건 없어도 만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러면서 좀 꿰뚫어보는 좀 통찰력도 있는 인물인 것 같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더 읽어볼게요. 허생은 병부자에게 만냥을 얻어가지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어디로 내려갑니까? 체크해볼게요. 안성으로 내려가요. 안성. 얘들아, 얘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그지? 집에 가가지고 돈을 못 줄 망정 안성으로 내려갔대요. 뭐 하려는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안성으로 왜 내려갔냐면 그때 당시에 안성은 여러분 교통의 중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레들이 많이 오가고 물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쉬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안성으로 가는 거예요. 시연아, 안성이 어떤 곳이라고? 안성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물자도 많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안성으로 내려갑니다. 안성은 경기도와 전라도의 갈림길에다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길목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나봐요. 좀 더 볼게요. 허생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서 대추, 감, 배, 석류, 유자 따위의 과일이란 과일을 몽땅 사들였다. 거기 밑줄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허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재기 하고 있어요. 사재기 알아요? 앨범 사재기 뭐 이런 거 알아요? 일부러 막 앨범 그 판매량 넓히려고, 높이려고, 그치? 막 자기 소속사에서 사고 아니면 지인들 사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막 사들이는 거 있잖아, 엄청. 그거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재기를 한 물건, 사재기 한 물건 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뭘 샀다? 과일.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만약에 과일을 나한테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값을 2배로 주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는 족족 창고 깊숙이 넣어줍니다. 얼마 안 가서 나란의 과일이랑 과일은 모두 봉이 나버렸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 과일 옛날에 어디다 썼니? 제사, 잔치 이런 데 과일 빠질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걸 지내려고 하니까 과일이 없어. 상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없으면? 허생이 없으면 지금 아무런 뭐 잔치, 제사 이런 것도
못하게 생긴 거지. 그러면 항상 찾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한테 몰려와가지고 제발 과일 좀 팔아주세요 하면서 통사전을 하였다. 결국 허생은 처음값의 10배를 받고 과일을 팔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싼 값에 많이 사가지고 필요할 때 막 이렇게 풀어놓는 거. 매점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매점에서 적어주세요. 매점에서는 싼 값이 쌀 때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가 사재기를 했다가 필요할 때는 풀지 않는 거. 내가 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는 거. 그걸 매점 매사업이라고 합니다. 허허 읽어보세요. 결국 만명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그래서 만냥으로, 그러니까 내가 빌린 그 만냥으로 나라 경제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니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들어 중요한 거 적어야 돼요. 그럼 적어볼게. 자, 2가지 정도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생이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 2가지가 있어요. 당대 도전에 취약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그 다음에 그때 조선은요, 여러분, 연회, 제사 이런 허례허식이 많았어요. 뭔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사 같은 거는 막 귀신을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연회나 제사는 허례, 허식의 풍속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거 2가지만 정리해주세요. 희나 적었니? 적었니? 안 적었니? 빨리 적어. 어디다 적으랬어, 쌤이? 여기요. 어디? 겨우 만냥으로 여기 옆에다가 적어야지, 그치? 비판하는 거 2가지 뭐라고? 혜인아, 쌤 어디다 적으랬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빨리 여기서 먹어, 여기. 2가지. 어이구, 그렇지. 어휴, 잘 적었네. 혜인아, 언니 가. 자, 그래서 허생은 이렇게 탄식하고는 또 칼, 호미, 실이며 배, 손바위를 모조리 사들여요. 그래서 제주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말총이란 말총은 모두 거들여들었다. 얘들아, 여기서 사재기한 2번째 물건이 뭐냐면 저기 위에 있는 칼, 호미 얘네가 아니라 말총이에요. 그러니까 말총에다가 위주를 두고 사재기한 물건 2번째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말총. 얘들아, 말총이 뭐냐면 말의 꼬리털이래. 근데 그 말의 꼬리털을 어디다 쓰냐면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이제 이렇게 소중했잖아요. 못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망으로 쌌는데 그 망건을 만드는데 이 말총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양반들이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망건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망건은 뭐냐면 상투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서 이렇게 고정하는 그 물건이에요. 그래서 코끼리의 꼬리털이나 아니면 머리카락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또 생기지. 허생은 왜 과일, 말총을 골라서 모두 사들였을까요? 누가 쓰는 물건이죠, 이거? 양반들이 쓰는 물건들이잖아. 양반들이 주로 소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들였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재기하면 허례허식을 중시하던 양반들을 대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양반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 양반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나한테 이득을 많이 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말총과 과일을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반이. 여태 못 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써먹이지 못하겠고 따르지 못하기야. 과연 얼마 가지 않아 나라의 갓값과 만건값이 10배로 훌쩍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허생은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게 됐습니다. 되게 똑똑하죠, 그죠? 어느 날 허생은 바닷가로 나가서 늙은 뱃사공을 붙잡고 은근히 묻습니다. 태인아, 너가 뱃사공 해봐. 예반이. 영감 혹시 바다올리 사람이 사용하는 빈성 하나 없던가? 있을지.
잘 읽었습니다. 얘들아, 허생이 그렇게 사재기 2개 하고 나서 벌인 일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지? 빈섬을 찾았어요. 빈섬을. 그래서 얘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영감 혹시 바다 멀리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하나 없던가? 라고 했어요. 근데 사무는 중국의 마카오를 뜻하고 사무는 중국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장기는요, 여러분 지금 나가사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슈 지방의 도시래. 그 중간쯤에 어떤 섬이 있대. 근데 거기에 되게 철 따라서 뭐 과실도 되게 잘했고 좋은 섬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허생은 뱃사공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그곳을 이루어주면 그래서 뱃사공은 흔쾌히 허생의 말을 따랐다. 허생은 바람을 타고 줄곧 배를 몰아서 마침내 그 섬에 이르렀습니다. 허생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마음에 내켰어요, 안 내켰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천리백지 못되니 여기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렇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아쉬운데 어쨌든 늙은이 노릇은 할 수 있겠구나. 개인아, 텅빈 섬에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가 더불어 산다는 말씀이니? 뱃사공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저기 있으면 사람이야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지. 먹는 것이 두렵지 살 없는 것이야 걱정할 게 있나. 얘들아, 저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허생들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나와요. 그래서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때 전라도 변산에는 얘들아 떼도둑이 몇천 명씩이나 우르거리고 있었대. 나라에서는 각 지방에서 군사를 뽑아 올려가지고 도둑을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도둑들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항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허생은 변산, 거기 지금의 전라도에 가가지고 도둑대의 산채를 찾았습니다. 산채는 뭐냐면 산적들의 소굴이란 뜻이에요. 산채가 뭐라고? 도적들의 그 소굴. 그리고 나서 그 우두머리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천년의 노략질에서 나눠 가진 날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오겠느냐. 도둑의 우두머리는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는 듯이 눈을 보라렸어요. 이건 혜린이가 한번 해볼까요? 도둑. 그걸 한 사람 앞에 한 명씩이지 얼마야? 그럼 예반이야. 그럼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어. 그럼 누구 있어. 한 누가 있고 만나있으면 도둑질을 왜 해? 그 다음에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하고 집 짓고 사서 농사 지을 공리를 안 하느냐. 그러면 도둑놈이라는 더러운 말도 안 들을 테고 아내와 자식 낳고 사는 재미가 저도 나고 자기 마음대로 나돌아다녀도 누구한테 잡혀갈 걱정도 없을 테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즐겁고 살고 싶은 분들이 그거 있는 그 장난이야. 누구 약올리는 거냐 지금?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얘들아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럼 논밭은 그 밑에 논밭 있고 만원을 쓴 도둑질을 왜 해? 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도둑들은요 원래부터 그렇게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지 평범한 양민들이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도둑이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한번 적어볼게 거기에. 논밭 있고 마늘을 쓴 도둑질을 왜 해? 거기 밑에다가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도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있어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둑이 된 거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허생은 그제야 뻘뻘뻘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영식이 도둑질을 한편에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전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주지. 내 바닷가에 나오는 붉은 깃발을 산 개들이 보이지요. 도둑질은 가기 싫으면지. 와서 자네들이 갖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게. 허생은 이렇게 말한 뒤에 총총히 가버렸다. 도둑들은 모두 허생을 미친으로 비웃었겠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허생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러나 다음날 도둑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닷가로 나가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 봐요. 붉은 깃발을 높이 올린 배가 여러 척 떠있고 배 위는 허생이 돈 30만 원 이렇게 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 엄청 놀랐겠지. 허생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또 읽어볼게. 도둑들은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다. 도둑들은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두 넙죽넙죽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저 장군님의 응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어디 너희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가보아라. 그래서 허생이 야 내가 돈 이만큼 있으니까 너네 가져가봐 이렇게 하니까 막 돈자루로 달려들겠죠. 그러나 마음속이지 기운 꽤나 쓴다는 놈들도 백냥을 다 짊어지고 못 갔다 이렇게 일하죠. 백년도체 짊어지지 못하는 놈들이 모두 도둑질을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평민으로 돌아가려 해도 너희들 이름이 이미 도둑 명부에 올라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구나. 오히려 잘 되었다. 내 여기서 기다릴 테니 한 사람 앞에 백냥씩 가지고 와서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을 구해오라. 얘들아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을 왜 구해오라고 했을까? 소녀되려 맞아. 도둑들을 빈섬으로 데리고 가. 그래서 그 빈섬 안에서 얘들아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섬에서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거는 결혼할 여자 여기에다 밑줄을 갖고 와봐.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 거기는 섬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 근데 도둑들이 얘들아 그냥 가자면 가겠어? 안 가겠지.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 위에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평민으로 돌아가려 해도 니네 도둑명부에 올라와 있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빈섬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 허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둑들은 예, 하고는 저마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벌써 좋다. 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가지고 도둑들을 기다렸다고 해요.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도둑들은 저마다 여자는 걷게 하고 소는 몰고 또는 여자를 소 등에 태우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허생은 이들을 모두 태우고 빈섬으로 넘어갔어요. 허생은 떼도둑을 한꺼번에 허생이 떼도둑을 한꺼번에 쓸어가 버렸어요. 그 변산에 있던 떼도둑들을. 그러니까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조용해지겠지.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 허생이 이 빈섬을 찾고자 한 이유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럼 정리해볼까? 백성을 첫 번째는 뭐였어? 빈섬을 찾은 이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고? 한번 볼게. 그러면 좀 볼게. 첫 번째는 나라의 근심거리. 도둑,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시연이가 말했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상사회 건설을 좀 실현시켜 보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허생의 이상사회 건설.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좀 건설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빈섬을 찾았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의 얘기 좀 볼까요? 빈섬으로 들어가고 나서 허생과 함께 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마다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고 배를 엮어서 울타리를 막 세웠다고 합니다. 빈섬에 금세 큰 마을이 생겨난 것이다.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니 온갖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김을 매지 않아. 김매기가 뭐야 얘들아? 잡초 뽑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도 한 줄기의 열매가 막 9개씩 달리고 이랬대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서 되게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이런 도적대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빈섬이 허생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더 읽어볼게요. 곡식을 거두어서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라는 곳에 가서 팔았대. 장기도가 어디예요? 일본의 영토래. 얘들아 그러면은 이런 선지만 OX 한번 해봐봐. 우리 허생전의 배경은 국내로 한정된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막 일본도 나오고 이 빈섬도 사실은 지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인 국외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때마침 흉년이 든 그 장기도에 양식을 갖고 가지고 얼마나 잘 팔리겠어. 그래서 은 100만 양을 벌어가지고 돌아왔다고 해요.
제가 먼저 해본 것 같구나. 허생은 가슴을 내밀어 숨을 크게 내쉬고는 섬에 사는 남녀 2,000명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제가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에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모양 문자도 새로 만들고 의관도 새로이 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다른 적보다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한다. 너희들은 아이는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양보하게 하려. 얘들아, 허생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끝까지 의관도 새로이 정하려 하였다. 거기 묶어보세요. 거기까지 원래 허생이 계획했던 목표예요. 니들 삶을 조금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관복도 정하고 의관도 새로 하고 문자도 새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땅은 좁고 내 덕이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한다. 본래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고 떠났나요? 이루지 못하고 떠났나요? 이루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태인아 알겠지? 이루고 떠났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하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으로 지켜야 할 예의범절 그리고 그냥 양보의 미덕만을 가르치도록 지시하는 허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생활이 먼저 윤택해지고 부자가 되어야 의식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라는 실학사상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 묶어볼까요? 실학사상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어떤 실학사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백성의 생활을 먼저 윤택해져야 돼. 실용적으로. 그치?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다음에 의식이 따라오는 거야. 이런 사상이 실학사상입니다. 됐나요? 그럼 마무리해볼게요. 얘들아. 전개 2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교시에. 그러고는 자기가 타고 갈 배 한 척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배는 모두 불살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돌아오고요. 못 돌아오게. 그치? 아니면 나간 사람도 없게. 그 밑에 읽어보세요. 가지. 아니면 오는 사람이 없겠지. 그치? 그리고 은 100만 냥 중에서 50만 냥도 바닷속에 다 던져버렸대. 여기서 더 읽어보세요.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명이면 주는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하물며 유통을 섬에서 어디에 쓰랴. 그래서 우리 은 100만 냥 중에 50만 냥을 왜 또 던져버렸을까요? 재물이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허생은.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 작은 섬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물이 막 혼란을 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한 거고, 마지막으로 글을 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모조리 배에 태우고 같이 조선으로 돌아왔대. 그건 왜 그랬을까요? 밑에 읽어보세요. 글이란 모든지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 그지.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덕만이 필요하고, 아까 덕이라는 건 뭐예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예의범절 차리고, 그 다음에 장유유서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대접해주고 요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 이외에 지식이나 학문은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서로에 막 해를 끼치는 걸 되게 경계했다. 그런 마음이 드러나죠. 됐나요? 그래서 이상사회 건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시도는 했지만 완전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고 다시 조선으로 허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우리 전기 1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허생이 사직에서 돈도 벌고, 또 여기 빈성 찾아가지고 도둑대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이상사회 건설했던 거, 거기까지가 전개 1 내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전개 2 하고 빈칸 채우고 우리 단일 테스트 하면 끝이에요. 쉬어볼게요.